오늘 이 뜻깊은 정책 세미나의 조장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맨 처음 토론해 주실 분으로는 김창진 교수님께서 본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를 역사, 문화, 생태적 관점에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진입니다. 토론 시간을 8분으로 제한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몇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핫산 국제평화공항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습니다만 대단히 엉뚱한 발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뚱한 만큼 또 참신한 의미도 있겠는데요. 우리 박정수 공사님께서 아까 발제를 하시면서 이게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와 이제 비교해서 기능적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너무 유엔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비정치적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더 효율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프로젝트의 실행 단계에서는 그런 기능적 접근이 저는 맞고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상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단계라는 말이죠. 이 논의의 단계가 저는 꽤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그게 뭐 2, 3년이 될지 5, 6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의의 단계에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적 발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기능적 접근, 그러나 논의 단계에서는 대단한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정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당사자인 러시아의 군사안보적인 경계심을 어떻게 완화 또는 해소해 줄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소되거나 합의되지 않으면 이 엉뚱하고도 참신한 프로젝트가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마치 남북관계에서 남한은 기능적 접근을 하자,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하자, 스포츠 교류하자 하지만 북한에서는 군사적 대결의 핵심적인 쟁점인데 왜 남한은 그것을 자꾸 회피하느냐, 왜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느냐라고 하듯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이 안보적인 경계심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후반부터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거문도까지 점령하면서 세계 전략을 펼쳤고, 또 중국은 역시 이 과거의 여진족 청나라의 발상지라고 하는 점 때문에 역사적 연고를 주장할 수가 있고, 또 물론 한국은 고구려 발해의 고토였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런 야망, 수건을 여전히 아직도 일본의 보수 우익 지배 세력은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1904년 5년 러일 전쟁부터 1930년대 이르기까지 꾸준히 연해주 극동 지역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극도로 민감한 안보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시아의 국경 안보에 대한 커다란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해소하거나 완화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국제정치적 논의와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엉뚱하고도 참신한 논의가 실행 단계에 접어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러시아의 이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수긍할 만한 이런 국경 안보적인 걱정과 근심을 해소하거나 완화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럽의 1952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이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지만, 그러나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인 독일이 다시 한번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없도록 유럽의 공동체, 국제공동체에 묶어놓는 게 필요하다. 유럽의 국제기구 속에서 독일이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고, 거기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를 하면서 다른 4개 국가가 합의하면서 출범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러시아가 아주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중국의 21세기의 새로운 부상, 또 일본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대륙 진출의 어떤 욕심, 뭐 이런 것을 좀 경계하면서, 그러나 한국이
한국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때 이런 참신한 발상은 현실화의 단계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책,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 이르기까지 과연 러시아가 한국을 일본이나 중국이 엄청난 돈과 물량으로 퍼붓고 있는 중국이나 또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었는가?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런 인식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 한국 사람들은 말만 앞서고 큰 소리만 뻥뻥 치고 구호만 그릇하게 내세우고 처음에 와서는 큰 소리 치다 나중에는 이제 발뺌을 하고 하는 게 계속 지금까지 1990년대 이후 30년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양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모든 부분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이렇게 아주 타당하게 접근해 왔느냐라고 하는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와 한국이 그동안 접근해온 방식이나 발상에 있어서 일정하게 서로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태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간의 접근, 아까 박종수 공사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터 시작해서 민간이 주도하자라고 하는 것도 정부의 정책적 전환이 있지 않으면 그 민간이라고 하는 게 일반 시민사회와 이제 기업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일반 시민사회의 어떤 참여라든가 하는 것도 유도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한국 외교 안보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 단기적인 접근,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서 단기적인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접근하는 이런 발상이나 태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있어서 제가 자료에서 제시한 그런 이 연해주, 핫산, 크라스키노 이 지역 또 북한의 북부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남북한, 중국, 몽골, 일본 6개 국가가 공유할 수 있는 서로가 합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문화가 있고 갈등의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같이 있는데 구동존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동양의 전통적인 지혜가 있죠. 서로 비슷한 점은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추구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은 남겨놓자라고 하는 이런 동양 철학적 관점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유적부터 고대 문물 교류, 그다음에 근대의 어떤 1930년대까지 국제적인 교류지대였던 이 지역에 우리가 이 접경 국가들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하고 서로가 이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호혜적인 공유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서로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토의 문제는 잠시 보류를 해두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러시아를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 이 연해주 또는 극동 또는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써오고 있는 동북아라고 할 때 동북아라고 하면 그저 그냥 한국에서는 한중일 이렇게 세 나라를 생각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미국을 끌어놓고 하는데 이 동북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제 유라시아라고 하는 보다 확장된 동북아로서의 어떤 유라시아, 북방 유라시아 대륙의 한반도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아까 우리 박정수 대표님 발표하실 때 잠깐 사진에 이제 안중근의 단지동맹비가 나왔는데 안중근의 사상 중에서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동양의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공동의 이익, 안중근 의사는 심지어 당시 이미 그때부터 1909년에 10년에 이미 같은 공동은행을 만들자라고 하는 발상까지 내세웠는데 이유보다 더 빨리 이런 발상을 했었죠. 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 루소포비아 또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점을 좀 극복을 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내년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내년에 극동, 그러니까 동방경제 포럼에서 이 발상을 한번 제기해보면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는 그 전에 이미 내년 상반기에 한국과 러시아의 학자와 전문가들,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공동 세미나를 한번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제가 관여를 하고 있는 크라스키노 포럼에서는 이미 이 크라스키노 인근 지역에 한국의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경험을 살려서 이런 그 크라스키노 지역의 역사, 관광, 생태 공동체 마을, 평화적인 국제적인 생태 마을을 좀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한번 서서히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러시아가 가질 만한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신범식 교수님께서 하산국제공항이 갖는 의미를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번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범식입니다. 저는 사실은 공항 건설이나 이런 인프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통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학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박종수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제안과 관련되어진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을 제가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북중러 접경 지역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 이제 의의는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다 상식적이지만은 그래도 짚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이런 종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될 때 경제적인 이익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익을 경제를 통해서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양분법적으로 나뉘어져서 경쟁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 프로젝트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가스관 프로젝트도 그랬고요. 즉 이게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이익이 나냐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정학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이 부딪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느 한쪽의 관점에서 선택하기보다는 이것을 복합지정학의 관점에서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즉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러시아가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이익 경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이익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 사이에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북중러 접경 지역은 우리 입장에서는 북방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정학적 이익과 지경학적 이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추동력을 쉽사리 만들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복합지정학의 관점에서는 차라리 이 접경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적인 생활권이나 이런 그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역 형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가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탈국가주의적인 프로젝트인데 이런 탈국가주의적인 프로젝트를 국가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지역 형성이라고 하는 복합 전략의 관점이 없이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일단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충분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중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국가주의적인 프로젝트를 국가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의 성공적인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다른 유럽 지역도 그렇고 접경 지역의 지역 형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데에는 그 사전에 있었던 Natural Economic Territory라고 하는 자연 경제 구역이 존재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대부분 성공을 했고 이 NET가 없었던 지역에서는 사실은 접경 지역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Natural Economic Territory는 과거에 그 국가 경계가
합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작용을 작용했던 단위가 그 이전에 존재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던져지는 질문이 과연 북중러 접경 지역에 이 내추럴 이코노믹 컨트롤이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관찰한 관찰자들의 그 이제 관찰로는 사실은 이 지역이 하나의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상호작용이 있었지만 굉장히 약화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증대되어지고 있다는 관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화산공항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그 저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호작용의 흐름들을 조금 더 부스트업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동시에 좀 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항이 생겨나면 그것이 또 이 성공할 그런 것들이 좀 더 증대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역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이런 종류의 그 교통 인프라나 다양한 종류의 그 대형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지역의 민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냐는 문제가 또 선결 조건으로 돼서 닭과 달걀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풀어갈 거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초점을 분산시킨다는 그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항에 포커스를 맞추시지만 이것은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는 관점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항의 역할과 철도의 역할과 항만을 통한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동북아에는 이 모든 이 인적 교류와 물적 흐름과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진 소위 말하는 이동의 흐름과 관계망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그러면 뭐를 고민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의 자루비노항이나 나진항 통해서 동해 진출에 염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쉽사리 풀어주고 싶지 않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풀어주는 순간 중국의 경제력이 동북아 지역에서 스윙을 하게 되는 것들을 좌시하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내면서도 러시아의 일정한 정도의 자기 이익과 자기 영향력을 담보해내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이거 쉽사리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많은 보도들을 통해서 자루비노항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대한 보도를 많이 들었는데 잘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가 결국은 적극적으로 이걸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자신들의 중요한 거점 축들이 태평양 연안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서쪽의 축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해야 될 필요성들을 국가적으로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의 서해안 지역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는데, 서해안 항만 개발이나 이쪽 지역의 개발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편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서해안 개발을 위해서는 이 환동해 교류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촉진시킬 것이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바로 이쪽 지역, 그러니까 북중러 접경 지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점점 이런 흐름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항 하나를 놓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공항과 아까 트라이포드 완성과 관련되어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 항공과 철도와 그리고 항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 항공공항의 그 역할이 정확히 좀 지정되어지고 구체화되어져야 이 공항과 관련되어진 계획이 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속에서 저변에 있는 흐름이라는 것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통 이 어디서부터 협력의 중심축을 잡을 것이냐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흔히 얘기하기에 남북러가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짧게는 30년, 길게는 한 반백년 정도의 한국 정부의 북방을 향한 노력들, 소위 북방 정책이라고 불려지는 이 어프로치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패턴에 의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뭔가 좀 북한과 관계가 풀릴 것 같으면 시작되다가 북한이랑 관계가 어려워지면 사실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북한의 발목 잡히면서 그냥 좌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북방 정책을 추진할 때 북한 환원주의에 덧해서 탈피하는 전략을 갖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한다. 이건 마치 북한을 배제하라는 얘기로 들으시는데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대북방 경제협력의 프로젝트들은 북한과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상호 연관을 통한 방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구도를 짜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충분한 정도의 조건이 성숙되어졌을 때 북한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런 소지역 협력의 축을 남북로와 같은 축으로 잡기보다는 항공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북한이 꼭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항만과 그다음에 항공을 결합한 한국과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협력을 도리어 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금 김창진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은 이 북방 그 동방경제 포럼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한다고 하셨을 때 여기에 꼭 북한을 집어넣으려고 저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필요하면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조건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중심축은 북한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한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일본을 끼워넣는 한일러 이 삼각 소다자 협력을 중심으로서 시작하는 것이 도리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중국과 북한 조건에 그리고 러시아의 그 우려를 감소시키면서 참여할 수 있는 구도들을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한 말씀만 드리면 결국은 그런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이익 사이에서의 목표를 이 양자택일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결합해서 복합지정학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북한 환원주의의 덫을 피하면서 이 구도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구도로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그 지정학적 중간국의 관점에서 유사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죠. 하지만 일본의 입장, 한국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원용 교수께서 이 공항 건설이 가져야 할 보다 근원적인 목표 설정과 그 타당성 또는 현실성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이 박정수 박사님의 발표를 듣게 돼서 너무 즐겁고 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잘 될 겁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늘과 같은 자리는 조금 진지하게 그 타당성을 좀 짚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부분에 공감하고 어떤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가 북중로 접경 지역에 이 국가 간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프로젝트를 논의한다면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필요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일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 문제가 들어간다면 두 번째 다른 것도 아니고 공항이라고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왜 하필 공항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이 핫산 평화국제공항 건설에 연계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그 목적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목적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목적들이 열거되다 보니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라는 질문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이 북중러 접경 지역의 협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해왔던 과거를 생각하면 뭔가 있을 텐데 이게 뭐냐? 아주 단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해내기 위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파이널 타겟 골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UNDP에서 TRADP로부터 시작을 해서 GTI로 이어지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북중러 접경 지역에, 특히 두만강 하구 지역에, 소삼각, 대삼각 지역의 협력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이거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바로 항공에다 맞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도대체 어느 거냐?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해내기 위한 거냐? 아니면 GTI의 활성화냐? 명확하게 이 파이널 타겟 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와닿지 않느냐? 첫 번째, 북한의 개혁 개방을 가속화하고 유인해내는 결정적 계기라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인해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가 남북 접경 지역에 진행이 됐는데, 남북 접경 지역으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절대 유인해낼 수 없다. 그러니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다른 지역, 압록강이든 두만강이든 북중 지역이든 북러 지역이든 그 지역으로 우리의 촉점을 이동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쉽게도 개성공단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남북 간의 접경 지역은. 그러니 우회하자, 돌아가자. 그래서 북중러 접경 지역을 핵심적인 전략적 지역으로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더욱 수없이 많이 논의되었던 북한의 영토를 통과하는 많은 프로젝트들, 가스, 철도, 전력, 이게 다 안 된다. 북한 통과는. 그러니 북한의 영토를 통과하지 않는 대안의 프로젝트를 만들자. 그래서 항공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 얘기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좀 더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해내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GTI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저는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남북 접경 지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간의 협력 프로젝트들은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많은 부분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자라고 저도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특히 북중러 3국이 접경하고 있는 이 지역을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은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북한의 영토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항공이 가지고 있는 뭐 경제성의 문제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GTI와 관련돼서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GTI가 지지부진했었죠. 그런데 지지부진했던 것이 북한의 핵개발 또는 폐쇄성 때문에 GTI가 지지부진했는 것,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무관한 프로젝트들도 잘 안 됐거든요.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프로젝트들도 GTI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폐쇄성이
GTI의 활성화를 막은 원인은 아닌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GTI의 활성화로 초래될 수 있는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에 대한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컸기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접근하기에도 많은 부분이 한계가 있다. 특히나 저는 GTI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행위자인 한 국가인 러시아가 이 접경 지역을 개발하고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접경 지역이 연해준 남부 지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연해준 남부 지역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건 2000년입니다. 푸틴 집권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이에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나 푸틴이 집권하고 서서히 극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두 번째, 연해진 남부 지역의 북러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것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불과 3, 4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제서 비로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모두 매력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모두 매력적인 것을 프로젝트를 못 만들어 놓고 지지부진했다, 부정적이다, 안 된다, 북한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과학적인 분석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협력 사업이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유인해낼 수 있는 최적의 합리적인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북한을 유인해내거나 북한의 영토를 통과하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북한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이 돼버렸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의 협력 프로젝트는 뭐 그 논의의 선상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사업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철도가 됐든 전력이 됐든 아니면 가스가 됐든. 그래서 조금은 그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북중러 접경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어찌됐든 이것이 사업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교통적 측면에서, 교통물리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교통물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교통물리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시의 사업도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하산에 정말 공항이 필요한가요? 국제공항의 여객이든 화물 운송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 두 개를 나눠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만일 이 두만강 하부 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이 지역이 생태 환경과 관련된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아주 많은 관심을 유발하는 지역이 된다고 한다면 또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설계되는 향후 10년을 내다봐도 제 판단에는 그렇게 공항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항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객이 됐든 화물이 됐든. 실제로 이 지역을 18년에 같이 송영길 의원과 함께 철도로 갔다 오면서 매력적인 관광지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지역만 가지고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연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중국의 동북삼성과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북한과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블라디보스톡과 연계가 돼야 돼요. 근데 연계 관광의 상품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사실은 항공은 그렇게 매력적인 운송수단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제 판단에는 블라디보스톡의 국제공항을 통해서 도로나 철도로 연계 관광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교통물리적 측면에서. 그래서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역설적 발상이 가능하기도 했죠. 먼저 공항을 건설해서 배후단지 건설하고 또 국제관광이 유치하다 보면 뭐 계속 확대되고 물론 이제 교통 프로젝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행해서 프로젝트를 하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지역은 그렇게 환경이 녹록한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열악한 인프라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통물리적인 측면에서도 항공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대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더욱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교통물류 체계는
절대 항공이 아닙니다. 절대 항공이 아니고 철도와 도로와 항만이에요. 바로 철도와 도로와 항만의 축으로 GTI가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왜 GTI가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했는가? 그건 자연적으로 이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물 수요를 창출하려고 한다면 고부가 같이 화물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고부가 같이 화물이 나올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화물이 어떤 겁니까? 광물 원자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항의 규모를 설사 작은 규모로 소규모의 저가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를 설사 생각한다 할지라도 먼저 제가 보기에는 도로와 철도와 항만으로 연계되어 있는 복합 운송 물류 체계 차원의 사업이 상당 부분 진전이 되고 연해주 남부 지역에 북로 간의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이 지역의 새로운 산업의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관광상품과 연계된 것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항공 수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왜 항공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동의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도 여러 가지 아주 크리티컬한 걸 많이 짚어주셨는데, 나중에 발제자께서 좀 답변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유현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주로 본 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어떤 한 목적성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공항 건설이 실현이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배후지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좀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조 의원입니다. 사실 앞서서 발제자와 또 여러 토론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군사적이거나 또는 국제 경제적이거나 여러 가지 그 전제할 조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주변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뭔가 만들어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저는 오늘 처음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과연 이것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타당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일까? 하는 점에 있어서 접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좀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개선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해주 학사는 지정학적으로나 또 지경학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한반도에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서 대륙과 해양을 이어가는 그런 가교국가 건설의 한 축이 되기도 하고 또 남북로 경제협력의 핵심 지역으로서 새로운 북방경제의 성장의 그 공간을 이루게 되는 그런 교두보로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로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논의가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지역개발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특성상 도로, 철도, 또 해상, 그 항만이 우선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점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하늘까지 있는 그 항공을 중심으로 어떤 복합 수송망을 통한 어떤 그 개발 전략을 생각해 본 것은 좋은 이것이 구현되기에 가능할 것이냐는 것에 앞서서 좋은 접근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그 공항과 산업에 있어서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공항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승객이나 또 물류 이동의 단순한 그런 교통 기능뿐만 아니라 그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의 그 산업활동 기능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이 건설되어졌을 경우에 지역 경제에 유무형의 그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해당 개발 권역의 생산 유발이라든가 효과라든가 부가가치 또는 취업 유발 같은 그런 파급 효과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운송 산업은 경제국방 외교정책상의 중요한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증대, 국민 소득의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산업의 촉진이나 또 산업의 생산력 향상 등의 역할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다각적으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항과 그 지역 개발의 관점에서도 본다면은 이 공항 지역이 그 최근에 그 세계 각국에 있어서 공항 지역이 어떤 그 특정 권역을 개발할 때에 어떤 공항 중심의 개발을 통해서 공항 주변에 물류, 관광 또는 컨벤션 상업 이런 같은 그 갖춘 공항 복합 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한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이 2001년도에 개항이 되었고 그 후에 2003년도에 인천경제자유구청이 출범이 되어지면서 그 이어서 배후단지가 조성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그 국제공항이 그 지역 경제 개발과 또 산업을 발전을 이렇게 추동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부적합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그러나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것들을 살려서 어떤 트라이포트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항의 수요에 있어서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러시아의 수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그 하산 지역은 러시아와의 그 나인 브릿지의 하나의 그 주요 대상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책적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게 되고요. 제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난 30년간을 업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그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그 낮은 북한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 어떤 전제돼야 할 조건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전력이 56.3%고 철도, 항만, 공항 같은 이런 교통인프라 건설이 35.7%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북한에 대한 장기적으로 우회 진출의 주요한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북한의 경우도 북한도 철도 중심의 물류 체계가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중국 의존형 국제개혁이기 때문에 항만의 기능도 매우 취약한 데다가 항공 같은 경우는 물류 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 나진항을 빌려서 동해로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차항출해처럼 북한도 그 하산공항을 빌려서 이렇게 하늘로 이어지는 그러한 공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공 추천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각국의 공항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공항 복합도시 건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 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교통물류 상업업
산, 도시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두만강 권역의 경제 회랑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첨단 의료 분야의 두만강 바이오 혁신 플러스터 조성이다. 이것은 정말 너무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제 조건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첨단 의료 산업 복합단지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의료 요양 관광 특구 같은 것들을 거기에 유치한다면 어떤 그 공항 수요를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연해주 남쪽에 한국의 중소기업공단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것도 역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으로 진출하거나 또는 동북삼성 지역에 진출해야 될 그 세 가지 조건이라면 첫 번째는 높은 숙련도의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영자 또는 기술자들의 자유로운 생산 현장의 접근성, 그리고 화물 수송의 신속성,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질 때에 어떠한 동북삼성이나 북한 진출의 가능성이 열려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연해주 테드 선도개발구역과 연계를 해서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의 한러 연해주 글로벌 혁신 중소기업 공단을 조성하면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화산공항의 배우제 인구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생산가역의 노동력이 취약하고 교통인프라도 갖춰지지 않고 있고 또 소비시장도 크지 않아서 위협적인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지역의 그 북중로 접경 지역에 대한 진출에 대한 그러한 그 의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그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와 같은 그런 조직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차원에서 이 공단 조성을 나서게 된다면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지금도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공항의 건설에 따른 어떤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먼저 분석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적인 이야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공항 건설에 따른 기업의 유의점이라든가 또 도만강 권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체가 될 그 실제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극동지역 진출 수요 및 지원 행정에 대한 그런 의견 조사 같은 것들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연해주 두만강 권역은 남북 관계를 향한 어떤 그 교량의 의미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든 북한과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그런 진출을 위한 하나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항 건설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그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많이 해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점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하신 중에서 중국 동북 삼성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그 전략이 차항출해, 남의 나라 항구를 빌려서 밖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만약 이 공항이 실현된다면 아까 차공출천
공중을 빌려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이런 아주 멋진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이지만 가장 또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김한용 박사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 참고로 지금 한솔 엔지니어링 글로벌사는 지난 40여 년간 국내외 공항 건설에 굉장한 노하우와 그 참여 실적을 갖고 있는 전문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시고 이 하산공항 프로젝트가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면 어떤 일들을 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점에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솔 엔지니어링의 김한용 대표입니다. 예, 앞에서 형이 상학적으로 좀 설명이 계셨다면은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형이 화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타당성 검토하면은 가장 먼저 기본이 이제 이게 과연 편익하고 비용을 따졌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이냐 이걸 제일 먼저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특별히 기술적 타당성 검토라고 한 것은 지금 아까 송원영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과연 거기에 돈을 들여가지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따졌을 때 저는 수요 예측을 해서 이만한 여객과 화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한 편익이 창출돼서 요 정도 돈을 들여도 훨씬 이문이 남는다. 이게 타당성 검토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핫산공항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경제성 접근에서는 타당성이 분명히 없다고 나올 겁니다. 이건 하나만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F-35 비행기를 한 7조, 10조 들여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해군에서는 경항공모함 2조를 들여서 만들겠다 그럽니다. 아니 F-35 비행기 꼭 들여와야 됩니까? 경항공모함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경제성 따지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이외, 타당성 이외에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때는 그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극 세종기지에 지금 조그만 공항을 지금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남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고요. 경제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은 화를 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새만금에 지금 국제공항이 확정돼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설계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또 울릉도 지금 활주로 1200m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건설 착수했습니다. 보통 활주로 1200m 만들면 한 2천억 쪽이면 충분한데 거기는 7천억을 들입니다. 울릉도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지만 보통 이론을 하면 그것이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가 있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공항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의 비가, 즉 편익이 비용에서 1대1, 1.0이 나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공항 사업은 예외로 편익이 비용의 반, 즉 총 이익을 비용으로 나눴을 때 0.5만 되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항 사업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항 사업이 편익,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핫산공항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다. 그러나 이제 지정학적으로 볼 때, 훈춘에서 약 40km, 또 북한의 낮은 선봉에서 한 30여 km, 그런 정도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그 지역에 나름대로 어떤 지정학적 이점도 있지만 그런 거는
다른 이유로 이제 저희가 좀 필요성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기술적으로 타당성은 있는가? 여기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보지도 않고 뭐 어떻게 기술적인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현장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다행히 이제 핫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이 참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툴이 구글어스입니다. 구글어스. 이 구글어스를 들여다보면요. 80%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구글어스를 딱 본 다음에 그 사업을 하시는데 얼마가 듭니다. 딱 답을 3일 안에 갖다 줄 수 있을 정도로 구글어스가 파워가 대단하고 실제로 가보면은 저희 답이 별로 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가져서 봤을 때,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에서 경제성 자체가 크게 영향은 없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공항을 하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에 만들 것인가가 항상 저희들 프로젝트 아무리 이것이 전략적이고 뭔가 아까 말씀드린 뭐 두 가지 북한의 개방의 목적이냐 아니면 GTI에서 활성화냐 뭐 했을 때 도대체 여덟 공항을 만드는데 가장 마지막에 부딪히는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을 기술적으로 검토할 때는 이왕이면은 기능을 최대로 보장하되 가장 경제적으로 돈이 싸게 들어가는 것이 공항 아닙니까? 그래서 공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를 제가 찾았을 때 우선은 거기를 한꺼번에 공항을 이렇게 길게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64페이지에 보면은 활주로를 1단계는 한 2,600m 정도 되면은 우리 보통 보면 소형 항공기 보통 한 승객으로 따지면 보통 170명 정도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일반 국내선 여객기는 전부 여기에 해당되고 일본 동남아 다 다닐 수 있는 비행기는 그 정도 규모고요. 최근에 개발된 중형 항공기 약 300명 타는 비행기도 여기 제가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 저기 66페이지에 이제 A330, A330 이런 비행기도 요 정도 길이면은 다 이착륙이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A350 같은 비행기는 미국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길이면은. 그래서 1단계 이 정도로 해놓고 그다음에 2단계로 3,000에서 한 3,500m 정도까지 확장을 하면은 단계적으로 가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다 여객보다는 오히려 화물 물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거기 뭐 비즈니스, 뭐 관광 뭐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거기 주변에 어떤 북한의 어떤 노동력, 또 러시아의 어떤 투자, 그다음에 중국의 협조, 뭐 해가지고 주변에 뭐 제2개성공단 같은 것이 좀 된다면은 또 어떤 물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중국, 동북 삼성이나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또 길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물류가 상당히 활성화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저는 여객터미널도 중요하지만 화물터미널도 상당히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비행장 활주로는 그럼 도대체 어디다 둘 것인가 봤을 때 64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한 3군데 정도 제가 점을 찍어 봤습니다. 원이 3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는 완전히 러시아권으로 들어가고 2군데 정도는 활주로는 러시아 땅이지만 하늘길은 중국이나 북한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길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접근할 때 그래서 거기는 평화 공항이 돼야지만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활주로 방향이라든가 뭐 공용이나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보는 건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지반이 약간은 이제 연약 지반이 좀 많이 있을 걸로 보고요. 우리나라 일반 공항 만드는 것보다는 연약 지반일 경우 한 20% 정도가 돈이 더 들 것 같고요. 특히 거기가 이제 지역적으로 군사 지역이면은 좀 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핫산 지역에서 뭐 위아래 좌우로 한 30km 내외에서는 얼마든지 찾아가지고 이제 적당한 자리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송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공항이 활성화되려면 주변의 교통 다른 인프라, 도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특히 주변에 대도시를 끼고 있는 게 이제 브라디보스토크하고 이쪽에 낮은 선봉, 훈춘 지역인데 거기 공항까지 오는 도로, 이 도로나 이런 교통망이
발달돼도 공항 못지않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단계적으로 최소 2차로 도로에서 부분적으로는 4차로 도로까지도 같이 건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새로운 더 경제성에서 좀 약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으로는 그 위치가 공항하기에는 딱 참 좋은 자리고 좋은 위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발제를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5분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는 한 10분 정도 초과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좌장이지만 한 말씀만 보태면 사실 우리에게는 오랜 동안 이게 북방으로 향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30여 년 전에 북방 정책을 표방하면서 그 당시의 목표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마지막 종착지는 북한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그럴 만큼 북방으로 가는 꿈은 늘 꿔왔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과 부분적인 성공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큰 실현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프로젝트도 그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한번 구상을 해본 거라는 걸 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공항을 만들 때 러시아가 돈이 있어서 자국 돈으로 그냥 지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연해주에 또 하나의 공항을 만드는 것이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갖는 특징은 반드시 북중러가 협동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걸 대전제로 했다는 걸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중국은 앞으로 그게 협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중국은 바젤 공항처럼 스위스가 돈을 다 댔는데 중국이 돈을 대고 부지와 모든 인프라는 러시아가 대고 북한은 그 건설 과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건설 인력을 투입해주는 이런 복합적인 그런 다국적 공항으로 해야만이 이 취지는 살아난다 하는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핫산을 중심으로 한 반경 40km 이내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도시는 중국의 길림성의 훈춘입니다. 근데 훈춘에서 지난 한 5년 전에 화물 항공 전용의 공항을 만들기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총 투입 예산을 약 9억 위엔, 달러로 하면 한 5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로 이미 항공 화물 중심의 물론 여객 수요도 커버하지만 그런 공항을 구상한 적도 이미 있다는 거 하나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한러 간에 우리는 이 공항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주변부의 투자를 비롯해서 공항 자체 건설에 또 투자 파트너로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항이 완성이 되면 공항 운영 자체를 우리가 지금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항 운영을 우리가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종수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의 최성 교수님이 주셨습니다. 동북아 경제개발을 위한 핫산 국제공항 건설에는 반드시 북러 간 대교 건설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주면 어떨지. 우리 김한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을 따지는 거하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 가치 판단. 저는 경제성이라는 것보다는 가치 판단에 먼저 포커스를 뒀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 언젠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여하튼 평화롭게 살기 위한 어떤 통일의 환경은 조성해야 됐는데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이제까지 보면 자주파하고 동맹파 많이 나누잖아요. 자주파는 남북이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외세에 의존하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75년, 분단 75년을 거쳐오면서 남북 간에 이루어진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잘 됐던 시기가 임대중 정부 때 6.15 선언, 그때는 뭐든지 다 된 줄 알았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 간이 4차례, 5차례 만나는, 이젠 뚫리나 보다. 근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이
6.15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신범식 교수께서도 북한 한원주의 이건 안 된다. 이거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북아 질서가 계속 이렇게 갈등 관계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가지 않도록 우리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럽 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다시 이 협력의 관계로 지금 뭐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그 협력의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동북아 마찬가지죠. 그 갈등 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끌어가는데 이젠 우리도 그 역할을 할 만큼 많이 컸다 그거예요. 컸어 충분히. 우리도 목소리를 낼 만큼. 근데 왜 주저하느냐. 이거가 또 하나의 그 배경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전반적인 트렌드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트렌드가 옛날 영토주의 입각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이미 이제 초국가 내지 초국경 국가 말이 국가지 이미 그런 관계로 가고 있는 추세. 이걸 우리는 또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주목하는 부분은 이것도 이제 항공교통이라면 교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통 중에서도 좀 성격이 틀리다고 보는 게 철도나 도로나 항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날로그식 어떤 교통망이 아니었느냐. 선과 선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이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한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동의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북한과 러시아는 통일돼서 준비가 다 됐다고 하고 심지어는 작년에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 때 푸틴이 기자회견장에서 북한하고 러시아는 다 준비가 됐다. 가스 연결도 그렇고 전력망도 그렇고 철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 안 해서 못한다.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아날로그식 교통망의 어떤 한계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이 항공은 일종의 디지털 교통망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점과 점이 연결하는 거죠. 4차 산업에 맞는 이런 교통망의 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드론이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이런 그 트렌드를 우리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 송원영 교수께서 UN 차원에서의 GTI가 이미 다 그쪽에 트렌을 가지고 해오고 있고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번에 그 핫산 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북중러 지역의 앞으로의 그 활성화 문제는 러시아가 주도하거나 러시아가 나서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창출에 얼마나 갈망하고 있어요. 자르비노항으로 가고 싶어하고 낮은 핫산 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되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 지나면서 가장 먼저 개혁 개방을 했던 그 부분이 바로 낮은 핫산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이 적어도 외부 세계하고 같이 가겠다는 그런 그 접목 지역은 압록강 거기도 아니요, 원산도 아니요, 남북한 경계도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면 북중로 경계, 나선 지역이 될 거라는 게 훨씬 더 거기가 북한이 나서기에도 안심이 되는 지역이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GTI 문제는 저는 이거는 러시아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진행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1991년 12월 유엔 본부에서 이게 제기가 됐거든요.
그때 러시아는 유엔 그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아수라장이었죠. 소련이 붕괴되고 신생 러시아가 이제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이런 유엔 개발 계획이 추진이 됐다는 얘기는 러시아의 입김이 전혀 작용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러시아가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야지 가능한 건데 배제하고 했고 러시아는 그래 유엔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때문에 이거는 현실성이 어떤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상황은 달라진 게 뭐냐. 아까도 성 교수께서 얘기했지만 자, 그동안에 방치됐던 지역이 이제 푸틴이 집권하면서 그것도 이제 10년 뒤에 2012년에 본격적으로 국동 개발에 들어온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러시아가 집중하고 있는 게 선도 개발 계획하고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인데 대부분 보면 내륙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접경 지역에는 중국 저 위쪽에 우스리강 쪽에 그쪽에 뭐 한두 개 있고 없어요. 그만큼 내륙에 치도항에 있을 때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도. 그리고 분명한 거는 푸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선도 개발 계획이 러시아가 지정한 지역만이 아니다. 만약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러시아한테 제안을 하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지역을 개발해서 당신들이 하면 이런 플러스가 있고 한번 해보자 하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수용할 용의가 있다 그거예요. 저는 그 지역이 바로 북중러 접경 지역, 크라스키노 이쪽 핫산 지역. 그게 이제 첫 스타트가 공항을 하나의 이 모델로 제시한 것뿐이지 공항 그 하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률 이사장님 다시 모시고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참 진지하게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적 어떤 소양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해 주신 우리 패널 그리고 또 사회자, 좌장 그리고 또 주제 발표자 이 모든 분들이 너무나 귀한데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재단을 이끌고 있는 그 대표자 입장에서 한마디만 저도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를 드리면 오늘 쭉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 국면 전환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데 그 6.25 전쟁 시에 그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그 상황을 국면 전환한 것은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 동북아 지역에 출몰하는 어떤 신냉전 어떤 구조에 어떤 한국이 주도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연출해낼 수 있는 교도보를 어디 만들 것인가 하고 생각해 봤을 때 남북한 직전도 아니고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과의 어떤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적답이 못 될 때 우리 가장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도보를 구축한다면 그것이 바로 연해주 하산 지역이 아닌가. 그것이 UNDP로부터 GTI에 이르기까지 북정로 여러 관계를 통해서 지역까지 계속 집중되어 왔지만 뚫어내지 못한 그 지역을 이제 하산 국제공항을 통해서 직진 코스가 아니라 공중으로 우회하는 코스를 통해 가지고 상륙작전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한국뿐만 아니라 남북한 그리고 동북아 주변 국가가 새로운 시대를 연출해낼 것이다. 이것이 제가 쭉 그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결론적 소신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제가 건배사는 아니지만 한마디 이게 이렇게 구호를 같이 한번 외치고 싶네요. 제가 비행기로 하겠습니다. 비행기. 여러분들 비행기 아실 거예요? 비전을 품고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이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를 통해서 동북아 남북한 사역을 같이 참여해 왔는데요. 평양에 그 17개 건물을 짓고 한국 사람들이 평양에 대학을 세우겠다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근 9년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하고 2010년에 개학을 하고 난 이후에 13년째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어떤 미래를 발견하고 또 어떤 계층에 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비전을 품고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뜻에서 제가
우리 북중러 접경 지역에 하산국제공항 가면 뜬다 했다가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떴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하산국제공항 비행기 뜬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